오늘 아침 일라디오. 새해 봄이 시작되는 입춘입니다. 절기상으론 그런데 오늘은 봄 기운이 느껴지기보단 상당히 추운 아침인데요. 경기 남부, 충남, 전북 지역에 밤부터 눈이 내렸고 서울과 서쪽 지역에도 눈발이 날렸습니다. 지금 바깥은 반짝 추위 때문에 제법 쌀쌀합니다. 그래도 낮엔 포근한 바람도 불고 잠깐 추위가 누그러질 거라고 하는데요. 저녁부터는 또 눈이 많이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퇴근 무렵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오겠는데 내일 새벽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 최고 15cm, 수도권, 충북, 경북 산지에도 10cm의 눈이 쌓일 거라고 합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날, 날씨는 변덕을 부리고 있지만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써붙이고 좋은 일, 경사스런 일을 기대하던 그때처럼 모든 분들의 가정과 우리 땅의 모든 곳에 새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기를 기대해봅니다. 2월 3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어제보다 더 추운 아침을 맞이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가 언 곳도 있으니까요. 이른 아침에 나서는 분들은 조심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들려드리는 문제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겠다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퀴즈 그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희승입니다. 산에서 나는 고기라 불리는 이것은 산삼 못지않은 효능이 있다고 해서 사삼이라고도 불리죠. 추운 겨울에는 향이 더 진해지고 영양분을 가득 품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 이것을 먹으면 더 좋은데요. 우리는 봄에 이것의 어린 잎을 따서 먹고 가을부터는 이것의 뿌리를 먹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여름 이것 꽃이 피었을 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마치 방울꽃처럼 아래를 향해 피는데요. 꽃잎의 끝부분이 분홍빛과 보랏빛 사이쯤 되는 색으로 초롱초롱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이것 꽃의 꽃말이 성실과 감사라는 것도 한 번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농부의 성실로 자라 감사하게도 귀한 뿌리를 제공해주는 이것. 요즘같이 추울 때 맛도 영양소도 더덕더덕 붙어서 우리 몸에 아주 좋다는 이것. 덩기더 쿵더러러 맛 좋은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 이름과 정답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나라 밖에선 어떤 농업 소식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이 코로나19 그 기원을 찾기 위해서 중국에 들어가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네. 중국은 계속 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입식품에서 들어온 거다, 검출된다 이런 보도를 계속 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수입식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뉴스가 중국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킹크랩, 대구, 고등어, 오징어, 우유, 아이스크림 이렇게 품목도 다양한데요. 이번에는 수입 체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2일인데요. 장수성 우시보건당국이 이 수입산 체리의 포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그래서 이 접촉한 상인들도 격리 조치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허베이성 수자장에서도 수입 체리에서 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수입 체리가 유입이 돼서 관련 상인들이 경쟁 일이 속출했고 일부 시장은 당분간 수입 체리 판매를 금지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인터넷에서 체리와 해산물을 안심하고 사도 됩니까? 수입 체리를 먹어도 괜찮습니까? 라는 문의글이 잇따랐고요.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이런 보도가 나오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 그렇죠. 당국 입장에서도 좀 진화에 나선 분위기라고요? 네, 이제 소비자들이 불안하니까 중국 당국이 직접 나섰는데요.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부주임이 관영 CCTV와 인터뷰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꼭 전염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수입 체리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감염 위험은 높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입 체리 때문에 소비자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도 깨끗한 물에 씻어서 먹으면 안전하다고 밝혔는데요. SNS에는 체리를 10분에서 20분간 물에 담근 다음에 과일 세정제 등으로 깨끗하게 씻고 맑은 물로 헹구면 괜찮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수입 맥주 그 포장 상자에서도 바이러스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텐진시 질병예방통제센터는 텐진에 있는 한 물류업체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해봤더니 미국에서 수입한 맥주의 포장 상자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입 맥주는 검역 과정에서 적발돼서 텐진시로는 유통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텐진시는 해당 물류업체 직원들 대상으로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진행했고 일단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맥주의 원산지는 미국이고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여러 차례 걸쳐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운송이 됐다고 합니다. 이 맥주는 텐진항에 도착한 다음에 한 물류업체 창고에서 보관돼 있었는데요. 검역 과정에서 맥주 포장 상자 표면을 검사했더니 여러 번 검사를 했어도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서 중국 언론들이 보도를 한 겁니다. 텐진시는 물류 창고의 다른 모든 화물을 봉쇄하고 전면 소독 작업을 벌였고요. 관련 업체 직원 1,000명을 자가 격리시켰습니다. 한편 후베이성 우한에 있는 화난수산시장에서 식재료를 팔리던 야생동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다는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중국 언론, 학자들은 화난시장에서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냉동 해산물, 육류도 판매가 됐다면서 최근에 수입 냉동식품 포장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서 코로나19 기원지가 우한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거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피하려면 수입식품의 위험성을 계속 부각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 상인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것도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코로나19도 이제 지금은 변이 바이러스가 또 걱정을 많이 좀 올리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는 맞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변종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ASF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양돈업계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중국 양돈업계 4위 업체인 신희망농업이 가지고 있는 양돈장에서 1,000마리 정도의 돼지가 변종 SFV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변종 ASF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낮긴 하지만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려서 돼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돼지는 만성질환에 시달릴 위험이 높고요. 건강한 자돈을 생산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외신에서는 아직까지는 감염 사례 수치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변종 ASF 이게 급격히 퍼지게 되면은 치명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 이런 게 생겨난 건지 거기에 대한 연구도 있나요? 네, 일단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렇게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이 일부 농가에서 승인받지 않은 백신을 불법으로 접종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축산연구소도 이번 변종 바이러스가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제축산연구소 한 박사는 ASF의 유전체 중에서 정확히
이제 뭐 두 가지 특별 유전자가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유전자를 제거해서 항체를 만든 후에 백신으로 개발하려다가 실패해서 나온 것이 변종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수정은 백신 개발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분야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유전자가 수정된 이 바이러스는 추후에 더 치명적인 변종 바이러스가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ASF에 대한 두려움으로 민간에서 제작, 인증받지 못한 백신을 암암리에 접종하는 농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2년 전에 중국을 강타했었던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당시 중국 내 사용 마리수가 절반가량인 2억 마리가 결국은 살처분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요, 육가공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서 기존의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비해서 변종 바이러스까지 만약에 퍼지게 된다면 국제 돼지고기 시장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번에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언론의 이 공식 질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농가를 상대로 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ASF 백신도 승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미승인 백신을 생산, 유통하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지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스마트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중국에서 이 경진 대회를 처음으로 열어봤는데 실제 농부들하고 과학자들이 함께 실력을 겨뤘다고 네. 하는데 어떤 작물을 키웠나요? 딸기를 키워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훨씬 더 딸기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핀도더가 작년에 주최한 대회인데요. 4개 기술팀과 3개 농민팀이 참가해서 넉 달 동안 딸기 재배 실력을 겨뤄봤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개발하자는 것이 이번 대회 취지였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센서, 온실 자동화 이런 기술을 동원한 데이터 과학자들이 딸기 농사를 더 잘 지었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 데이터 과학자들은 196%나 더 많은 딸기를 수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데이터 과학자 팀들은 평균 6.86kg의 딸기를 그리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팀은 평균 2.32kg의 딸기를 생산했다고 하고요. 투자 대비 수익률도 평균 75.5% 기술팀이 더 많은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똑같은 환경이었을까 좀 의심스럽긴 한데 과학자들이 네. 어떤 방법을 쓴 건가요? 네, 이제 이 데이터 과학자 팀은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넉 달 동안 원격으로 딸기를 재배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온도, 습도 등을 자동 조절하는 온실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물과 영양분을 더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전통 농업에서 농부들이 손수 하던 일을 다 자동화해서 이렇게 생산력이 훨씬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 우승은 중국 농업대학교와 국립농업첨단장비기술연구센터 연구진이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 기법인 지식그래프 기술을 이용해서 농민들의 경험과 과거 경작 데이터, 딸기 이미지를 모은 다음에 이걸 물과 비료, 온실기후 모델과 재결합해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딸기 재배 전략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지식그래프는 구글이 개발한 검색 서비스고요. 검색어를 입력하면은 연관성 있는 정보를 같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한편 대회가 끝난 후에 경진대에 참여했던 한 대학팀은 농업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이 팀은 보도자를 통해서 농민들은 데이터 과학자가 화려하기만 하고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불신하고 또 데이터 과학자들은 농민들이 너무 구식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하는데 그렇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양쪽의 장점을 결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 스마트 농업 경제대회는 핀도더와 중국 농업대가 함께 열었고요. UN 식량농업기구가 기술 자문을 맡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은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잘 활용하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휴식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작업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동력 부족, 또 고령화 때문에 세계 농촌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첫 대회를 치러내고 또 의미 있는 해석을 얻어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본 얘기 잠깐 보죠. 그 철도와 버스 회사들이 여객 수송에다가 화물을 또 함께 수송하는 그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요? 네. 화객 혼재 뭐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지방의 심각한 인구 감소에 따른 물류 운송 그리고 주민 이동수단 확보를 위해서 이걸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서 운임 수입이 감소하면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신칸센의 일부 구간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JR 홋카이도가 지난달에 택배 회사인 사가와 익스프레스를 손잡고 홋카이도 신칸센을 이용해서 신아오모역에서 신하쿠다테 호쿠토역까지 150km 구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에 혼슈전 북단에 있는 아오모리시와 그리고 이제 홋카이도 남단에 있는 하코다테시 사이에도 그때는 이제 보통 배를 이용해서 운송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음날 오후에나 배송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섬을 잇는 해저턴을 통과하는 신칸센을 이용하면 1시간 남짓 만에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때문에 당일 오후에도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두 회사는 운송시간 단축 외에도 폭설로 인한 운송 지연 그리고 운전기사의 장기간 노동 방지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승객 감소 때문에 객차 여유 공간을 남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농산물 또는 택배 박스를 싣고 이제 물건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네, 빈자리로 다니게 하지 말고 네. 원래 신칸센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고속이니까 거기에다 이제 화물을 실어서 더 빠르게 받게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해외 농업 소식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좋은 아침을 맞는 법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Good morning. Good morning. 지구를 지켜라. 지난주 이 시간에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아쉽게 마무리한 느낌이 있었죠. 오늘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의 모든 것 이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지난 시간에 이제 박사님이라고도 자꾸 불렀었는데 쓰레기 박사님이라는 별칭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네. 언제 어떻게 생겨난 이름인가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서울환경운동연합과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라고 하는 유튜브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그 쓰레기 문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다 보니 쓰레기 박사라고 하는 별칭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유명 유튜버십니다.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진짜 궁금한 점을 콕콕 집어내주시는데 지난 시간을 이제 생각해보면 비행 분석 이게 아주 또 귀에 싹 들어왔어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분리배출의 원칙으로 이제 비행 분석을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이 골라내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게 뭐 당연히 재활용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품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재질별로 이게 너무 다양한데요. 그 대표적인 것들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과나 배같이 과일을 쌓은 거물같이 생긴 스티로폼이 재활용이 안 되고요. 종이류는 비닐로 코팅된 종이들은 다 재활용이 안 되는 거고요. 유리 같은 경우에는 직화 냄비나 유리 냄비 뚜껑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이 안 되는 재질이고 칫솔같이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이나 멜라민 수지로 된 밥그릇 같은 것들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네, 맞아요. 이런 거 꼭 거기 내놓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좀 많이 듣고 이거는 다른 쪽으로 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나는 관심이 있어. 그래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그 PET라고 써 있고 P라고 써 있고 PP라고 써 있는 그런 표기를 들여다보는 분들이 계신데 네네. 이거는 다 플라스틱의 종류인가요? 페트, P, PP, PS 이 네 가지 종류는 대표적으로 재활용이 잘 되는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플라스틱은 원칙적으로 분리배출하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큰 변화가 이제 투명 페트병을 따로 배출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도가 잘 정착이 되고 있는지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또 수고가 거기 또 들어가는 건데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투명한 음료 페트병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병이나 세제, 샴푸병과 같은 것은 투명하더라도 플라스틱류로 배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투명 페트병에 섞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투명 음료 페트병의 경우에는 분리 배출하실 때 이제 라벨을 제거하셔서 라벨은 비닐로 버리시고요. 네.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한 다음에 압착을 한 다음에 마개를 닫아서 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마개의 색깔은 투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마개는 페트병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페트병과 분리해서 마개만 따로 모아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페트병에 그냥 닫아서 배출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압착을 하면 뚜껑을 닫아놓는 편이 좋으니까 나중에 네네. 가서 뚜껑은 따로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네네. 자, 이걸 대부분이 플라스틱인데 네네. 이 끝에 뭐 고무가 달려 있거나 뭐 안에 스프링이 들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손잡이가 뭐 천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통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일단은 그 스프링이 붙어 있는 펌프 마개의 경우에는 재활용 공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펌프로 된 마개는 반드시 떼서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페트병을 배출하실 때 압착을 한 다음에 마개는 닫아서 배출을 하라고 했는데 펌프 마개는 여기서 예외인 거죠. 제외고요. 예. 반드시 떼서 배출을 하셔야 되고요. 뭐 섬유라든지 고무와 같이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 마개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분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떼서 배출해 주시는 게 재활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어떤 치약의 뒷부분에 고무 같은 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 몸체는 플라스틱이지만 네네. 그 고무 같은 건 떼내고 내놔야겠군요. 네네.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건 그런데 요즘 배달 음식 많이 드시니까 네네. 그 용기에 남는 그런 기름기 같은 걸 네. 이거를 세제로 닦아서 내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은 세척해서 깨끗하게 버리는 것이 원칙이고요. 네. 기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설거지하고 남은 물들을 버리지 마시고 모아 놓으셨다가 안에 세제가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해서 기름기를 제거하시고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그걸 닦느라고 또 세제를 더 쓰는 것보다는 기존 설거지물을 잘 활용해서 그 헹궈내는 수준으로 설거지를 네네. 해서 내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예. 네네. 배달 용기 비닐도 다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지금 질문이 요즘 진짜 많은데요. 예. 배달 용기 관련해서 특히 그 비닐로 밀봉된 경우에 비닐을 뜯어내면 그 가장자리 부분이 맞아요. 비닐이 벗겨져 나오지가 않거든요. 조그만 칼을 넣어주는데 네. 그걸로 오려내고 그 플라스틱 위에 붙어 있죠. 그 가장자리에 비닐이. 예, 비닐이 붙어 있는데요. 비닐이 붙어 있으면 분리 배출하면 안 된다,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 이런 정보들이 요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일단 비닐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그 모서리 부분에 비닐이 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비닐이 조금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활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분리 배출하시면 되고요. 사실 네. 이 부분은 소비자에게 비닐을 다 뜯어내라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부터 비닐이 잘 떨어지도록 용기를 좀 개선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 과제가 아니라 생산자 과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그 생산자 쪽이 좀 가져가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좀 넘겨야겠네요. 네네. 아까 그 종이의 비닐 코팅 얘기가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 이게 종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종이면 다 똑같은 종이니까 재활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좀 비닐같이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닐이 코팅된 종이류들 그리고 비닐이 코팅된 종이컵, 종이용기 다 재활용이 안 되는 종이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영수증이나 기름종이 음식물로 심하게
심하게 오염된 종이 그리고 휴지 이런 것들도 다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돼요. 휴지도 안 되는군요. 휴지는 아무래도 그 이물질이 오염된 종이라고 아. 분류를 할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머릿속에 딱 배출할 수 있는 종이는 정말 종이인 거죠? 상자나? 네, 예. 네, 네. 비닐 코팅이 되거나 뭐가 좀 많이 뭐가 오염이 돼 있거나 뭐가 붙어 있거나 그려 있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요즘 비닐 코팅된 것들이 은근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 버리실 때 좀 찢어서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책 같은 경우만 봐도 겉장은 다 되게 비닐 코팅이 돼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지를 다 떼내셔야 네. 돼요. 그 경우는. 예. 아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내놓는데 실제 비율이 높지 않아서 그 부분도 좀 속상하고 이렇게 선별이 안 되고 매립 소각되는 것 중에 비율이 좀 높은 것들이 현재로서는 어떤 겁니까? 역시 비닐류하고 플라스틱 쪽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네. 워낙 종류가 많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그냥 분리배출 해버리니까 재활용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섞여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단제물로 배출되는 것들 대부분이 그냥 비닐과 플라스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이렇게 또 선별까지 해서 그 안 되는 건 또 빼내고 그걸로 이제 재활용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유리병은 그냥 녹여서 다시 유리병으로 만드는 거고요. 플라스틱은 녹여서 다시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건데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녹여서 이 사진 액자, 틀 같은 것들을 대부분 만들고 있고요. 다음에 플라스틱 파이프 같은 건축용 제품으로도 재활용을 많이 합니다. 네. 투명 페트병 얘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이게 요즘은 라벨이 없는 생수도 판매를 하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서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는데 음료수병에 라벨이 없다. 이게 사실 생각을 그동안 왜 못했을까 이런 부분이잖아요. 기업들이 그동안은 안 했던 이유도 있었겠죠. 뭐 라벨을 붙이는 것은 어떤 식품위생법상의 표시 의무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자꾸 플라스틱을 줄여라, 재활용이 잘 되게끔 재질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니까 그 요구에 맞춰서 기업들도 이 부분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기업들은 그동안 예쁘게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안 했던 거거든요. 결국은 기업들에게 소비자가 요구하는 방향성의 혹은 압력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전체적으로 좀 바뀌어가는 분위기가 그 첫발이 또 이런 라벨 없는 음료수병 이런 걸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분리배출 시스템 지금 이 방향대로 가면은 좀 더 개선이 되고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자들이 이것은 분리배출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혼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네. 따라서 소비자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온라인 정보 제공 시스템이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토대 위에서 소비자들의 관심과 실천을 통해서 분리배출 체계가 조금 더 개선되고 진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청취자분들께 오늘부터 좀 이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저는 다시 돌아서 비행 분석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비우고 헹구고 이물질 분리하고 썩지 말라라고 하는 원칙들을 매일매일 다시 한번 환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칙에 충실하고 또 궁금한 점이 생기면
우리 쓰레기 박사님 유튜브도 좀 찾아보고 네, 온라인 정보도 좀 많이 생겨나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진짜 지금 소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산 소비가 아니라 이제 분리해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6787님께서도 배달 용기 제일 힘들고 복잡하네요. 박사님 유튜브 보면서 노력해봐야겠어요. 너무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지구를 지켜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입춘입니다. 봄 기온보다는 강추위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지금 기온이 영하 9도, 경기도 파주는 영하 13도입니다. 바람도 강해서 상당히 춥습니다. 낮엔 잠시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퇴근길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저녁부터 수도권, 강원 영서, 충남 북부 등 북서쪽에서 눈이 시작되고 밤사이엔 그 밖의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로 눈이 확대됩니다. 오늘도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엔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조업하는 선박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갯바위나 백사장으로 밀려드는 강한 너울성 파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란에 한 달 가까이 억류됐던 우리 배 선원들이 풀려나게 된 거죠? 네, 이란 정부는 어제 억류 중이던 한국 화학운반선 한국해미호의 선원들을 석방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4일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한국 국적 선박이 이 해양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이유로 납포하고 또 우리 선원들을 억류했었는데요. 다만 언제 어떻게 석방을 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지난달 6일 이란으로 가서 선박과 선원을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해양 오염의 근거를 제시해달라라고 했지만 이란 측은 아직까지 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이 미국 제재에 의한 동결 자금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 알아보죠. 어제 확진자 현황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336명입니다. 그제보다 다소 늘었지만 사흘째 300명대가 나왔고 지역사회 확진자는 295명으로 이틀째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휴일 검사 결과가 반영되는 상황이어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확진자 현황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다시 4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었는데 어제는 남부교도소에서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수용자 전체가 사용하는 취사장에서 일했었는데요. 교도소 직원과 수용자 1250여 명을 전수조사했고 그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충남 당진의 한 닭고기 가공업체에서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해당 가공업체 외에도 이 업체가 있는 공장 단지 안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어린이들의 감염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75,084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환자가 모두 6,718명으로 전체 환자의 8.9%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의 감염률은 전체 감염률의 절반 아래로 나타났는데요. 나이가 어릴수록 코로나19에 잘 감염되지 않고 또 감염돼도 증상이 없거나 전파력도 낮다라는 외국의 조사 결과가 국내 통계로도 확인이 된 겁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기저질환이 적고 또 자연 면역 체계도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등교 수업 방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심리적으로도 좀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요? 네, 이 보건복지부가 1,00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거리 두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답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지만 이 가족들 간의 만남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현행 거리두기 지침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또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확진자 수가 10배가 넘는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에 방역당국은 업종들을 묶어서 일괄 규제하기보다는 특성별 방역 수칙을 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하는 쪽에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어제 국회에 모여서 이 9시 영업 제한이 계속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면서 단체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네, 그 이낙연 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4차 추경을 언급했습니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라면서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돕고 또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라면서 국제기구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라고도 했는데요. 아울러 어제 대표연설에서 복지 확대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만 7세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를 하고 온종일 돌봄을 40%로 확대하는 한편 또 공공 노인 요양시설을 시군구당 한 곳씩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했죠? 네, 홍남기 부총리는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논의는 3월에야 가능하다라면서 이 재난지원금 보편 선별 동시 지원 방안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도 본인도 가능한 한 모든 분께 좀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최근 기획재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면서 재정 상황이 너무 건전하다고 비판한 것도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에 전달했던 그 USB 공개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이 감사를 앞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문건 삭제 의혹은 어느새 이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했냐 안 했냐로 쟁점이 옮겨갔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신경제구상 USB를 전달을 했지만 여기에 원전 건설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어제 산업부도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해당 문건은 내부 검토용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USB를 공개하라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특히 이 와중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삭제된 파일에 있는 V1.1, V1.2라는 파일 제목이 VIP, 그러니까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며 이것이 대통령 보고용이라고 주장을 했다가 이 VIP가 아닌 버전의 V라는 반박을 받고 유감 표명까지 했었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의 주장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이 청와대는 외교안보 관례상 USB 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이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소식이 전해졌죠. 네, 경기도 이천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항원이 검출된 해당 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임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국내 가금 농장과 체험 농원 등에서 발생한 이 고병원성 AI는 84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수부는 발생지 반경 3km 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을 예방적으로 살처분했고요. 이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 제한과 일지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2020 국방 백서가 나왔는데 일본을 부르는 표현이 달라졌다고요? 네, 이 국방부가 내놓은 2020년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부르는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이 국방백서는 2년마다 나오는데요. 지난 2018년 백서에서는 일본을 이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불렀는데 이번에는 이웃 국가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이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라는 친근한 표현도 빠졌고요. 일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인식, 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두 나라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등 부정적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벌어진 일본 초계기의 근접기행, 그리고 2019년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 등을 예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는데요. 국방부 측은 최근 한일 관계가 불편했던 상황이 백서에도 반영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5644님께서 오늘 새로운 봄을 맞는 입춘입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하세요. 2월에는 코로나 0%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하셨습니다. 9364님, 귀농 6년차 농민인데요. 올해 밭작물은 풍년작이 확실하다고 믿고 더욱 열심히 농사일에 전념하렵니다 하셨습니다. 7825님께서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추위, 저녁엔 눈 예보가 있어 고민이네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세 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이었고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주머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머니라고 하면 옷에